오늘도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벌써 앞자가 일자로 찍혔네요. 20강이고요. 자, 오늘은 로마 제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이었고요. 말들이 워낙에 많죠.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고대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왔고 근대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올라왔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명언 제조기, 명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여러 말들이 있는 바로 그 로마 제국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최근에 하고 있는 거대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수강국에 있는 글입니다. 세계사, 오늘 세계사 만점입니다 라고 해서 수능 끝난 날 바로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신 대비로 겨울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완강하고 수능 탐구 과목으로 세계사를 정한 뒤 수능 완성 강의, 수능 연표 완강했습니다. 완쌤 덕분입니다. 정말 방대한 분량의 세계사 재밌고 머리에 쉽고 머리에 쏙쏙 박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한화정책 기억나시죠? 저 하나이글스 팬, 송혜교, 당비, 우마야, 다마스쿠스, 바스 바그다드, 코후비지마, 솔페클페,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정말 외우기 편하고 평생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히 수능 10번까지 거침없이 풀다가 아프리카 식민 지배 나라 묻는 문제에서 카메룬과 토고가 나오니까 발음 센 애들 독일이지 라고 이렇게 기억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제 강의에서 이렇게 녹아드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아마 분명히 1년 뒤에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입니다. 콜로세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뭔가 진짜 이 세계사 과목은 수능 결과 여러분 100%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세계사 과목은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대학생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뭔가 그러면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게 저도 그 전까지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콜로세움 딱 보게 되니까 로마에 대해서 가슴속에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 또 그 비슷한 감정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에니 전쟁과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이거 또 제 자랑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맞췄었던 파르티아라든가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요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작년 제 강의 가셔서 요거 파트할 때 말씀 그만 보세요. 옥타비아누스가 2014, 15, 16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13, 4, 5, 6년 나오다가 최근 2019년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볼 땐 다시 옥타비아누스가 2021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어. 물론 이것은 안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학생들이 얘기 안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적중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나름 평가원의 패턴을 좀 분석해 보면요. 저는 그래도 가장 많이 이걸 좀 많이 보고 또 늘 연구하고 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해도 콘스탄티누스 영순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도 아마 모평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 연이어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 4년이나 연속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조금 쉬더니 또 나왔잖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수능은 특히 세계사의 이 평가원 문제는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근데 그거 나름의 패턴과 흐름 이런 것들만 잘 가져가 주시면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고요. 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그러다가 요것도 이제 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옥타비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의 양대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의 문화는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참 재밌지만 좀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스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솔페클페만 기억하면 되죠. 솔페클페 기억나시죠? 솔페클페, 솔론, 페이시트라토스, 클레이테네스, 페리클레스인데 중요한 건 클레이테네스의 오도가 부족해, 페리클레스의 모두 추수해. 그리고 페리클레스를 기점으로 앞에 뒤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기원전 4세기 필리포스 2세에서 멸망됐습니다. 자, 뭐 그들의 문화는요, 뭐 소피스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등등의 인물이 있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리고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건 중요하다고 했었죠. 퍼스트 기억나십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투키디스 두 번째 투키디스의 역사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해 달라라고 해서 파르테논 신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제국을 단기간에 이뤘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연결하는 불과 10여 년 만에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드로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70여 개의 도시를 건설했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되겠고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전 세계 최고의 도서관도 같이 있었습니다. 뭐 동방 전제군주대라든가 동방 이주 정책이라든가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공동물 결혼식도 하기도 했었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화파, 수토 화파,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라오콩 군상, 뭐 니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너스상,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끝! 이제 로마 여행 떠나볼까요? 로마에 여러분이 가시면 언제나 가장 많이 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쌍둥이 남자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들은 좀 안타까워요. 형제 간의 죽음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겨냈었던 로물루스의 후예들이 만들었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로마라고 합니다. 자, 로마도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대략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뭐 왕정 별로 안 중요해요.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초기에는 그리스랑 좀 비슷해요. 그리스 아테네랑 비슷해요. 귀족 중심이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의결기관인 원로원이 있었다. 우리가 지문을 푸는데 뭐 원로원 같은, 지금은 참 뭐 국회 이런 것이겠죠. 원로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집정관. 이 집정관을 다른 말로 콘술이라고도 하거든요. 최고 행정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뭐 총리,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집정관이 2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리스랑 초기 패턴은 비슷해요. 이들도 역시 중장 보병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도 역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들 귀족들이 중장 보병도 전쟁 좀 나왔다고 바로 이 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산 사건 같은 거 일으켜요. 성산 사건이란 게 뭐냐면 그 성산이라는 데 가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성산 사건이 일으키고요. 그 이후에 호민관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옥타비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초기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은 기원전 8세기경에 시작하면서 쭉 시작돼요. 근데 앞에 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경이 되면서 이때부터 평민권이 쭉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3세기까지 계속 평민권이 성장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은 바로 이 평민권의 성장 과정입니다. 평민권의 성장 과정이에요. 평민들의 권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말들이 되게 어렵고 내용도 많거든요. 이거 여러분 깊게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교과서에 많은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 이게 예전 세계사건 보군요. 세계사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올 땐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했고 다 외웠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사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이 되는 동안 평민들의 권리는 성장했다. 그 사이에는 여러분 다 평민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평민이잖아요. 여러분의 권리가 올라갔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웃어볼까요? 호호호호호호호. 좋잖아요. 그래서 호로 시작돼서 호로 끝나요. 호호호호호호호. 좋잖아, 기분 좋잖아. 웃어봐. 호호호호호호.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좋겠고요.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원전 5세기 494년에 호민관이라는 게 설치되었습니다. 호민관은요, 평민을 대표해서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평민들의 대표적인 자리예요.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깊게는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걸 아마 여러분 내신 대비용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하셨다면 어느 정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에선 이거 자체가 깊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그리스랑 로마 구분하는데 호민관제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 평민회도 있었어요. 평민회도. 평민들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남양주 지역에 가시면요, 여러분 호평동이라고 있거든요. 호평동, 호평동 있습니다. 평내 옆에 호평이라고 있거든요. 호평동에 뭐 어쨌든 호평으로 시작되고요. 자, 사실 요거보단 그나마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기원전 5세기, 즉 기원전 450년. 이게 어떤 책에는 451년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죠.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요건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 과정이 그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가보잖아요. 제일 무서운 법이 뭔지 알아요? 관습법이에요. 저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 그랬어, 임마. 그냥 해. 그쵸? 이거는 기존의 그 세력 내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가 관습법이야. 원래 그랬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로마 귀족들도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막 부당한 일을 해놓고도 이거 했잖아요. 아니야. 원래 그랬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관습법처럼 그냥 했던 거야. 그리고 어떤 법정이 있더라도 그거 임마 그 뜻이 아니야. 그냥 이거 내가 했던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야. 빨리 해. 라고 그냥 끝내버렸던 거야. 근데 이제는 성문법이잖아.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어디에? 이게 12동판법이라고 하거든요. 12개의 조목으로 12표법을 동판에 새겨놓은 거야. 새겨놨으면 어떡해? 근거가 되잖아. 평민들이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즉 자의적으로 귀족들이 법 해석하는 걸 금지시킨 것이지. 즉 이것은 평민들의 법이 보호되는 가장 최초의 근거가 되었던 게 12표법이에요. 기원전 5세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리키니우스법도 있었어요.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 중에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리키니우스법이고요. 호르텐시우스법은 기원전 3세기경에 평민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요거 자체를 문들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뭐 학교 내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내신 문제라든가 내지는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에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심화 파트 이게 약간 간단하게 서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기원전 5세경에서 기원전 3세경 이르는 동안 평민들의 권한이 높아졌다. 그래서 호로 시작돼서 호로 끝났다. 호호호 평민들의 권한이 높아가니까 좋았다. 요러면 끝나. 이게 바로 그 내용이지. 되셨죠?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경 되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올라가니까 호호 하면서 끝난다. 호민관, 평민의 12표법, 리키니우스법. 원래는 이게 정식 명칭이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거든요. 어쨌든 최근 교과서는 리키니우스법으로 나오고 호르텐시우스법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시험 문제. 요것도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원전 3에서 기원전 2세기. 약 10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사이에 요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이탈리아 반도를 로마가 통일을 하거든요. 이탈리아 반도가 처음부터 로마가 다 장악했던 게 아니에요. 그 위에는 뭐 에트루리아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 기원전 3세기경 정도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해요.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했으면 이제 그럼 지중해 누가 강자지? 했더니 지금의 튀니지 지역 일대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워놨던 카르타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중해를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 한판 붙습니다. 이 전쟁을 다른 말로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하죠.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카르타고의 최고 명장, 뭐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도까지 평가받는 바로 그 인물 한니발이 있죠. 한니발. 그다음에 뭐 로마에는 스키피오 장군이 있습니다. 스키피오. 근데 사실은 한니발은 뭐 거의 모든 삶에서 전승을 거두었었던 말도 안 되는 전술가고요. 정말로 로마의 간담을 너무나 선을케 했던 바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는 카르타고가 집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기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합니다. 기원전 2세기가 되면서. 이게 바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의 결과고요. 이 전쟁은 조금 깊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가 원래 이 시칠리아까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이걸 차지하면서 야, 이건 뭐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칠리아를 어느 정도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갈까라고 하면서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 지역 일대를 많이 개척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더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더 많았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대요. 뭐만 하면 넌 약속해라. 네 평생 로마와 싸우겠노라고. 뭐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한니발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우고 나선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한겨울에 여기가 무슨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알프스 산맥을 10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37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도 사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넘어가거든. 이거 제가 세계 테마기행 갔을 때 알프스 산맥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물론 그 길목은 아니지만 같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거 사진이 7월이거든요. 나머진 다 푸르르죠. 여러분, 요게 눈이에요. 눈이라고. 요게 눈이라고. 7월에 눈이 남아 있어. 7월인데 한겨울에 이걸 한 달 만에 넘어요. 마치 이렇게. 이게 역사가들이 지금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뭐 어떤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역사의 미스테리였고 전혀 로마는 방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뒤통수를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뭐 트레비아 전투 내지는 뭐 이 트레비아 호수 전투에서 로마군을 박살내요. 그러고 나서는 쭉 남하합니다. 쭉 남하해서 여기 보면 칸나의 전투, 뭐 칸나의 전투라고도 하는 그 전투에서 로마군을 섬멸하죠. 이 전투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로마군이 완전히 그냥 그 도륙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로마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군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여기 전쟁을 하는데 로마군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 언제나 가운데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쭉 밀고 들어올 때 얘네가 일부러, 카르타고군이 여기서 이렇게 좀 밀려요. 일부러 싹 밀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를 보여줘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야, 가운데 우리가 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거의 여기 안에 쭉 들어가 있는 형세가 되겠죠. 그때 이 카르타고군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외곽에 있는 기병들이거든요. 기병, 이게 뭐 루디미아 기병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병들이 장악해 가면서 여기를 다 감싸버려. 즉 잠시 뒤에 형세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군은 빠져나갈 데도 없고요. 로마군은 요 안에 뭉쳐게 되면서 이게 양파 껍질 까듯이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전투가 되어버려요. 이때 칸나의 전투에서 완전 로마군이, 이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뻔했어요. 선생님, 불이 꺼져 있는데 그럼 왜 로마 제국을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 카르타고에서 도움도 별로 없었고, 이때 이 한니발은 그렇게 해요. 전술에서는 최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술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력이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했을 때 이 로마에 이 연합하고 있었던 주변 국가들을 와해시키면서 이 땡기려고 했는데 그거를 한니발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선 졌던 인물이 바로 그 안타까운 한니발이 아닌가도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이기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사람들을 조달하고 먹을 걸 조달하면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성 밖에 한니발이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방심하지 마. 한니발이 또 쳐들어올지 몰라. 한니발이 이때 죽고 없어지고 나서 나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한니발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래요. 성 밖에 한니발이 있다라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남았을 정도로 바로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이 전투 중에서 이 자마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내년 수능에 나오면 진짜 대박 나겠지. 이 자마 전투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202년이에요. 여기서 한니발이 유일하게 역사에서 졌던 인물이 자마 전투예요. 자마 전투에서 본국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들었고 이 군사력 열세도 너무나 많았지만 안 도와줄 수 없지. 그래서 자신의 조국이 부르는데, 그래서 가서 질지 알았지만 싸웠던 전투. 그래서 이 202년에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자마 전투에서 이기면서 거의 이 포에니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거의 이 지중해 최고 강자로 로마가 떠오르죠. 이 같은 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동양사 할 때 말씀드렸던 거, 해하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해하 전투가 같은 해야. 해하 전투는 어디?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었던 것이고, 여기서 초나라를 한나라가 이기면서 또 다른 한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야, 이게 공교롭게. 그래서 자마 전투 기원전 202년, 그 다음에 해하 전투 그것도 202년. 거기에선
이 서양에서는 로마가 이제 사실상의 강자로 성장했었고요. 이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던 게 참 공교롭게도 기원전 202년에 해하 전투와 자마 전투였다라는 거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제는 이기게 되면서 로마는요, 이제는 제국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속주라는 말이 뭐냐면 식민지예요. 식민지로부터 많은 노예와 많은 곡물들이 유입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부여됐을까요? 아니면 유력자들이 그런 걸 독점할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유력자들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유력자들에 의해서 노예를 통한 대농장 형태, 이거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라티푼디움이에요. 라티푼디움. 그러니까 라티푼디움은 유력자들이 여기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득을 그들이 독점한 것이야. 즉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었던 로마 군인들, 즉 자영농들은 몰락하는 거야. 이 말이요, 지금 말로 하자면 빈부격차예요. 양극화가 나오는 순간 공화정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정, 제정이 나오기 전의 시기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잘못되어 있는 양극화 현상, 라티푼디움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등장했던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라쿠스 형제예요. 2000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그라쿠스 형제의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역사 선생으로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문화의 힘, BTS, 오징어 게임 등등이 우리 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 앞으로 21세기 이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으로의 역량을 최근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기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더 발전하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강성했던 전 세계 최강대국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게 되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서 약간 기본적인 구조적 병폐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 명연설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 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 형제가 너무나 훌륭하죠.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이란 게 뭐냐면 유력자들, 즉 힘 있는 사람들의 토지를 너무 많이 갖는 걸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토지 제한법이에요. 그렇지만 형 역시 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그 동생도 좀 위협을 느낄만 한데 다시 등장해요. 그러면서 곡물법. 외국으로부터 싼 그 곡물을 빈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곡물법 하다가 이것도 역시 이런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그들은 살아서 비참했을지 몰라도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그런 정신을 배우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즉 정리하자면 자, 벌쪽파와 평민파. 벌쪽파는 당시에 유력자들의 파를 벌쪽파라고 하고요. 평민파는 누구? 그라쿠스 형제를 대표되는 평민들한테 힘을 갖게 되자 이 개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개혁은 실패해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노예 반란, 기원전 73년에서 71년까지 있었던 스파르타쿠스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외국 영화 드라마가 있죠. 예, 너무 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엔 좀 그렇고요. 대학 가시면 한번 꼭 보시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초적 자극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나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전설적인 검투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귀족들은요 사람들한테 재미를, 스포츠, 이 재미를 선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재미가 검투 노예들이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파르타쿠스는 자신의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발견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내 발목엔 이것이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는 자유를 위해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의 검투 노예들과 결합해서 검투 노예를 일으켜. 물론 이 난을 보면 실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잘못하고 막 어이없는 행동만 해요. 원래 북쪽으로 갈까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시칠라에서 못 가고 하다가 그냥 소멸돼 버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1세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정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두 인물이에요.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예요. 이게 이제 1차 3도 정치, 세 명의 머리가 정치를 했다고 해서 3도 정치, 3인 정치 체제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1차 3도 정치는 좀 자음이 셉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특히 크라수스는 뭐 로마 자체에서 최대 부자, 아주 재벌집이었고요. 폼페이우스는 크라수스는 재벌이었고, 이 폼페이우스는 젊었을 적 최고의 전술가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될 인물 바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는 뭐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직업으로만 따지면 부족한 게 없어. 일단 그는 최고의 웅변가였고요, 최고의 전술가였고요, 법률가이기도 했고요, 행정가이기도 했으며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다 잘해.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죠. 약간 그 좀 탈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빼고는 다 있었던 인물이 카이사르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카이사르 아닙니까? 아, 딱 봐도 멋있어 보이죠.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카이사르 복원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립고대박물관에서 카이사르의 그 DNA를 가져와서 이걸 좀 복원을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인물이랑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고 하고 좀 약간 너무 얼굴이 좀 모여 있는 것도 같고 어쨌든 이게 너무 좀 일부러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 역시 역사적 사료의 약간 고증과 함께 좀 약간 그 탈모가 진행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카이사르라고 하는데요. 카이사르는 비참한 추를 받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카이사르는 기원전 1세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기원전 BC 100년에 태어나서요 44년에 죽었던 인물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실제로 이 독재까지 해가거든요. 독재관까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독재를 우려했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었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처음에 찔림을 당하게 되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 그 뒤에 각색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브루투스가 찌르고 주변에 있었던 카이사르를 미워했었던 사람들이 왔고 거의 수십 명하고 1대1로 약간 우리가 무슨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칼부림 나잖아요. 그 장면으로 카이사르가 비참한 최후를 해서 뭐 거의 집단 린치를 당하는 모습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카이사르의 무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화장터죠. 언제나 카이사르에게는 꽃이 놓여져 있고요. 카이사르는 한 번도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를 뜻하는 뭐 러시아의 차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카이저라는 말은 다 어디서 왔다? 카이사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영원한 황제가 되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려고 그래! 라고 해서 막 비판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 둘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을 때 그 유명한 얘기 기억하시죠? 루비콘강을 건너면 원래 카이사르가 지금의 그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역을 다 본인이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군대를 내려놓고 루비콘강 밖에 내려놓고 몇몇의 소수 인원과 함께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가 이 폼페이우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루비콘강을 건넜죠. 그러면서 뭐 루비콘강을 건너다 라는 말이라든가 혹은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의 로마의 정치는요, 그의 정치적 양아들이었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부하였었던 안토니우스와의 이 대결 양상으로 갑니다. 이걸 2차 3두 정치라고 하는데 2차 3두 정치는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좀 이응들이 나오니까 발음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요건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1차 3두 정치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름들이 좀 어렵죠. 어쨌든 레피두스는 사실 그냥 거의 껴둔 거고요. 별로 활약을 거의 하지 못했고 안토니우스와 그 옥타비아누스와의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려면 또 누가 등장해야 돼요? 클레오파트라.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카이사르랑도 해서 아이도 나요. 여기 둘 해서 나왔던 인물이 그 아들이 카이사리온이잖아요. 어쨌든 아들도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나선 안토니우스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안토니우스랑 또 해서 어쨌든 안토니우스랑 연합부대가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부대와 옥타비아누스가 붙었던 해전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에요.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사실상의 제정을 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지금까지 단일 수능 역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옥타비아누스는요, 일단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31년에. 그리고 그가 승리해서 오게 되자 원로원은 긴장해요. 저 아마 황제한다고 할 텐데 우리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그는 첫 번째 오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황제 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로마의 첫 번째 가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제일 시민입니다. 프린캡스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원로원에서 대박, 야, 저 정도면 황제해도 되는데 진짜 착하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존엄한 자입니다 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용어를 줘요. 이 세 개가 여러분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옥타비아누스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온 거 제가 강의 초반에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세 개로 끝나요. 정리할까요? 악티움 해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용어 받아들였다. 세 개 끝나요. 선생님 정말 그걸 다 냈습니까?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이 세 개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교과서에 그것만 나와 있거든. 진짜예요. 그리고 사실상의 제정을 열어요. 그는 한 번도 나 황제야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황제인 걸 부정하지 못해요. 그로부터는 계속 황제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뭐 칼리쿨라도 있었고 네로도 있었고 좀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1세기 말부터 2세기 말까지의 그 시대를 우리는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해서 나왔던 시대. 그래서 한 1에서 2세기까지의 이 시대를 사람들은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거든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었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오현제 시대 때는요, 세습이 없어. 내가 황제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 딱 봐서 가장 황제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양자로 들인 다음에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거의 세습이 없었어요.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로마 여러분, 요때 여러분 막 여러 그 역사책 같은 거 보잖아요. 성의 인식이 대단합니다. 막 너무 난잡해요. 지금 기준보다 훨씬 난잡합니다. 막 친척끼리 뭐 그다음 막 남매끼리 막 좀 약간 그래요. 좀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약간 꼰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난 너무 좀 많이 놀라워. 어쨌든 이런 거 볼 때마다. 근데 문제는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아들한테 물려줘. 그게 바로 콤모두스한테 연결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 황제로 되게 유명한 그 사람이에요. 뭐 철학자이면서 황제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역사적 오점을 남기죠. 자신의 아들한테 물려줘요. 콤모두스한테. 그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글래디에이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이 아꼈던 이 장군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걸 아빠를 죽이고 나서 왕위를 찬탈했던 게 바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 2000년대 초반 영화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봤거든요.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하면서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수능이 끝나시면 이 글래디에이터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게 바로 카피톨리노 언덕. 여기 밑에가 이제 여러분 로마 가시면 포로 로마노라고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으로 따자면 우리나라로 따자면 종로의 그 행정타운 뭐 이런 데요. 그리고 요 위에가 카피톨리노 언덕이라고 해서 이게 뭐 로마 시작을 알리는 지역인데, 요 동상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요 인물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년에 배경을 했던 게 바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로마는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였었는지.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에스파냐, 이 히스파니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식민지 삼았던 데가 어디예요? 남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히스패닉계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히스파니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서 언어를, 바로 남미의 언어, 이 히스패닉계가 나오게 되었었고, 그 미국 내에서 이 남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히스패닉계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거기 지역 사람들이 히스파니아라고 했었고요. 여기 이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 되겠죠. 그 위에가 벨기카,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 되겠고요. 그 위에가 브리타니아, 사실은 영국까지 다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광대한 제국이 395년 나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2세기 팍스 로마나를 걸치면서 로마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3세기가 되면서 제국은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군인 황제 시대. 군인 황제 시대는요, 뭐 50여 년 동안 황제가 수명이 넘게 바뀌어요. 어떤 한 해에는 황제가 무려 6명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제명에 죽은 황제는 2명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속주들은,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에선 반란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었었고요. 콜로나투스라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즉 부자유 소장농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티푼디움은 공화정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재정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콜로나투스 제도예요. 이 부자유 소장농이 바로 농노고요. 이 농노의 시작이 되는 것이 콜로누스. 이 콜로누스들에 의해서 경영되는 농장 형태를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좀 어렵죠.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군인 황제 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군인 황제 시대를 좀 정리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했던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4개로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뭔가 4개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는 전제군주제를 다시 확립하면서 제국을 4개로 분할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뭔가 4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역시 3세기 말입니다. 요거 시기적 개념 잡아주셔야 돼요. 3세기 말입니다. 그는 황제 2명, 부황제 2명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서 다시 한번 로마의 부흥, 즉 군인 황제 시대를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보여주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최근에 아주 트렌드처럼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로마 문제가 나오면 양대산맥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니면 콘스탄티누스예요. 자, 콘스탄티누스는 먼저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원래는 크리스트교는 로마에서는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막 크리스트교를 믿다가 초대교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막 사자 밥으로 주기도 했었고요. 몸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그 밤에 등불로 쓰기도 했다. 몸을 태우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4세기 정도 됐더니 콘스탄티누스가 봤더니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와, 이 종교의 힘이 엄청나구나. 이들과 우리가 타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이걸 크리스트교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이 연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4세기잖아요. 313년.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냐? 아니, 이들이 같은 교리를 믿고 있어도 여러분, 뭐 100년, 200년 지나면 교리가 좀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하교회에 있었잖아. 로마의 그런 군인들을 피해서 지하에 가갖고 자신들의 신앙을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딱 지상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봤더니 교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모여요. 보통 공의회라는 말은 종교회의를 뜻하는 것인데요.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아타나시우스파, 즉 지금도 여러분 성당이라든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설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설을 주장했었던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인했던 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아타나시우스랑 아리우스파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교과서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요. 그런 필요 없고 그냥 니케아 공의회 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즉 크리스트교 공인했고 약간 교리가 좀 복잡하자 니케아 공의회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요. 그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나서 그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용어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로 천도로 해요. 그래서 원래는 로마에 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것도 세 개죠. 1, 2, 3.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세 개 뭐였습니까? 악티움의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라는 용어 받았다. 맞습니까? 자, 콘스탄티누스 세 개죠.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 공인, 니케아 공의회로 교리 정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 요 세 개예요. 언제나 시험 문제 요 3개씩 나옵니다. 3개로 끝나요. 진짜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이따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은 뭐다? 크리스트교를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흔들흔들, 너무나 컸으니까요. 흔들흔들하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제 4세기 말인데요.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지만 그래도 제국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 오히려 크리스트교를 국교화까지 해요. 국가의 종교로 삼아요. 이게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거든요.
그렇지만 테오도시우스 사후 392년에 크리스교를 국교화하지만 그가 얼마 뒤에 바로 죽어요. 죽고 나서 로마는 395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불과 100년이 가지 못해서 476년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리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었고요. 동로마는 다른 말로 이 동로마 제국을 무슨 제국이라고 합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다음 강의 배울 텐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을 더 끌어. 그러고 나선 오스만 제국, 우리가 오스만 제국 할 때 배웠었죠. 1453년도에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95년에 분리되어서 15세기까지, 이게 4세기 말이고 이게 15세기까지 왔으니까 무려 1000년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의 정통을 받아 이어갔던 나라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비잔티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 유럽 사람들이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주변에 있던 지역이 비잔티온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저거 로마나 쓰지 마. 로마는 우리 유럽 사람들이 써야지. 쟤네 좀 다른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비잔티움이라고 약간의 그런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러한 좀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이 즉 동로마 제국이다라는 거 먼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는 문화입니다. 특히 어떤 문화? 실용적인 문화. 로마에 갔으면 로마 법을 따라라. 로마는 법이 앞서 있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실용적인 토목 건축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먼저 법률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12표법 기억나시죠? 12동판법이라고 해서 최초의 송문법이었다. 그러다가 여기 발전하면서 로마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로마 시민법이 있었고요. 그것이 만민법.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법에서 점점 더 커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는 법이었었고, 이것이 비잔티움 제국의 6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면, 니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면 로마법 대전을 완성했다. 이게 언제냐면 6세기예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실용적인 문화입니다. 토목과 건축. 특히 그들은요, 공중 목욕탕.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목욕 문화라는 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또 신선한 물을, 깨끗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수도교예요. 수도교는 여러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게 놀라운 게 로마라든가 도시의 외부로부터 막 40km, 50km 바깥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어떻게 끌어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끌어와요? 양수기 있어요? 전자제품 없잖아요. 전기제품 없잖아. 어떻게 끌어와? 바로 위치 에너지로. 물을 불면 조금의 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몇백 미터는 난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이걸 수십 킬로를 끌고 와. 와, 제가 가서 봤더니 이건 너무 놀라워. 조금의 몇 센치 차로 아마 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게 내려오거든. 수도교. 뿐만 아니라 콜로세움. 콜로세움 여러분 5만 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양도 돼요. 위에서 이렇게 이걸 개폐식으로 이렇게 막을, 지금 말하면 약간 반돔 형태야. 그런 형태에서 이게 문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놔서 5만 명이 들어왔던 그 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채 30분이 안 걸렸대. 5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지금의 건축물보다 더 뛰어난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뭐 사람들이 끌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해전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을 형상화할 수도 있었던 게 콜로세움이에요. 당시에 그들의 건축 문화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잠시 뒤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특히 역사 파트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그 다음에 카이사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카이사르입니다. 갈리아 전기. 이 책은 뭐 갈리아 원전기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타케투스의 게르마니아라는 책도 다 로마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수도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놨다는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수도교예요. 여기도 약간 위아래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었던 바르셀로나 근교에 가서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좀 약간 민망한 포즈를 짓고 있네요. 올라가 봤어요. 여기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여기예요. 제가 여기 서봤어요. 여기 저잖아요. 쭉 지나가는, 이게 물이 지나가는 길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수십 킬로를 외부에서 도시까지 이동시켰다고 하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콜로세움. 5만 명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었던, 여기 위에서는 차양도 하는, 햇빛도 가려주는 놀라운 건축 문화를 보여줬고요. 특히 로마 하면 길이죠. 아피아 가도. 이게 이제 로마의 최초의
로마 제국의 길이라고 하고, 특히 로마 제국의 특징은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로마가 그 길의 이름이 시작점과 끝점을 불리잖아요. 뭐 경부 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만든 대표 관리 책임자의 이름을 붙여요. 왜? 우리 길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게 바로 아페아가죠. 이걸 아페아라는 사람이 이 길의 총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타콤, 지하교회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로마 문화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우리 같이 해봤는데 많은 내용 했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옥타비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 또 콘스탄티누스 앞에 있는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2019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민관에 설출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몰락한 자영농을 위해 평민회에서 이 법안 뭐겠습니까? 농지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니까 형 그라쿠스네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은 12표법이 되겠고요. 시민의 공무 수당을 지급했던 건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와 관련됩니다. 라티푼디움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땅 나눠주자니까 유력자들 더 이상 땅 그만 갖고 가라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뭐 집정관 1위 평면 중에 선출했던 거 아니고요. 재산에 따라 시민에게 참정권을 차등부여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여러분 그리스 거냐 로마 거냐 이것만 구분해도 우리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볼게요. 최근 문제네요. 20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초반에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막 인물들 막 사건들 갖다 놔. 전혀 긴장할 필요 없어. 여기에서 우리 핵심 포인트만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대승을 거둔 이후 제국의 안정을 위해 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했대요. 이제 크리스트교 교도와 다른 종교 신봉자는 모두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부터 크리스트교는 제국 내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식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 크리스트교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었네요. 그러면 그라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지.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주었었던 크리스트교 공인,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요거밖에 없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고, 악티움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고요. 성소피아 성당 건립은 우리 다다음 강의에 배우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이거밖에 없잖아. 세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정복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알렉산드로스 황제가 되겠고요. 대왕이 되겠고요. 롬바드족에게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이건 우리가 다음 강의에 배울 피핀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볼게요. 이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모평 문제인데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황제는 한 사람이 통치하기에 제국이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했대요. 그리하여 막시미아누스와 함께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했고요. 그럼 제국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두 황제 아래 각각의 부황제를 두었대. 4개로 나눴구나. 그 누구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아닙니까? 3세기가 되겠고요.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받은 모든 로마인과 속주민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종교에 믿을 것을 명한대요. 황제는 모든 로마인에게 베드로가 전파한 종교 크리스트교를 믿을 거 권한대. 이게 로마의 국교와 테오도시우스 황제네요. 그러면 요 앞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고 요 다음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니까 요 가운데는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밖에 없잖아요. 밀라노 칙령 공포였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앞뒤를 찾아야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2차 삼주정치 관련 없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 일어났던 거 관련 없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장 관련 없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를 반했다는 것도 관련 없죠. 콘스탄티누스 찾으면 되니까. 언제나 3개예요. 언제나 3개.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2018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 있군요. 누구예요? 디오, 클레, 티아, 누스가 되겠죠.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델로스 동맹 이거 그리스 거잖아요. 관련 없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 관련 없습니다. 크라수스나 폼페이우스 같은 인물이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이 끼친 비잔티움 제국 아직 멸망 아니고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 발발 아닙니다.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던 게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닙니까? 정답 5번.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같이 마무리해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프랑크 왕국으로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